마무리됐습니다. 토트넘이 2024-2025 시즌 정말 프리미어리그 출범 후 리그 성적은 최악이었지만 유로파리그 결승에 진출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캡틴이자 에이스인 손흥민 선수의 부상 이탈, 그리고 부주장 메디슨의 부상 속에서도 시즌 내내 저희가 이야기해온 대로 실리적으로 운영을 해라. 효율적이고 다이렉트한 축구, 결과를 내기 위한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경기 마치 프랑크푸르트와 8강 2차전 때처럼 단단하고 견고하고 투지 넘치는 플레이를 통해서 승리했고요. 이제 빌바오를 대파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함께 잉글랜드 팀 간의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한국 시간으로 5월 22일 목요일 새벽 4시에 치르게 됐습니다. 토트넘의 내부 정보 1티어라고 할 수 있는 폴 오키프가 이야기한 대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오는 주말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일부 시간 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한 대로 손흥민 선수가 돌아와서 최상의 몸 상태, 푹 쉬고 충전된 상태로 유로파리그 결승전에 나서서 토트넘의 17년간 이어져온 무관의 한,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프로 커리어에 이어져 왔던 무관의 한을 끊어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 경기 너무나 많이 걱정했고 긴장됐고 많이 아슬아슬했는데 생각보다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줬던 토트넘이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고집이 꺾인 그동안 포스텍 축구에서 아쉬웠던 면들이 모두 개선됐던 이 경기의 내용과 기록과 또 득점 장면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역시나 이기기 위한 축구로 결국에는 방향을 잡았다. 게다가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지금 우승을 해도 경질될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장기 프로젝트로 팀을 만든다기보다는 결과를 내고 좋은 작별을 하자, 우승을 하고 상호 합의하에 작별을 하게 되는 것은 토트넘은 위약금을 내지 않고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명예롭게 떠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점에서도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대단원의 막을 향해 토트넘이 가고 있다. 중요한 건 실점 없이 경기를 마쳤다라는 그 점일 것 같고요. 또 이 과정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토트넘이 롱볼을 많이 차면서 경기했다라는 거, 이 점 역시 저희가 오래도록 주장해왔던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후방 빌드업 없이 경기한 점도 높이 사야 할 것 같고, 오늘의 토트넘은 그야말로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팀 정신을 보여줬고, 그것이 결국 토트넘이 지금까지 필요했던 모습이었고, 이제 이를 통해 결과를 낼 수 있는 상황에 근접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이 항상 그렇듯이 점유율이 낮을 때 안정적이에요. 점유율이 높을 때 상대의 역습 기회를 훨씬 더 많이 허용하면서, 또 점유율이 높을 때 후방 빌드업을 굳이 하다가 끊기면서 위기를 겪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은 상황상 보데그림트가 홈에서 2골을 최소한 넣으면서 원점으로 돌려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토트넘이 더 편안한 운영을 할 수 있긴 했지만, 그래도 후반전까지 다 치렀을 때 31%에 불과했던 토트넘의 점유율은 양팀의 전력 격차 생각했을 때도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어요. 그럼에도 슈팅 숫자는 오히려 7대8, 토트넘이 더 많은 슈팅을 때렸습니다. 적은 점유율로 많은 슈팅을 만드는 것이 축구에 있어서 실리적인 운영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고, 기회의 질에서도 빅찬스가 1대1이었고 기대 득점은 보데가 0.43골, 토트넘이 0.93골이었어요. 이건 완벽하게 토트넘이 체력도 덜 쓰고 규율도 좋았고 역습 과정에서의 플레이 패턴도 좋았다. 특히 전반전은 공격 과정이 좀 안 좋았는데 후반전에는 이런 점들까지 개선이 됐거든요. 시간이 줄어드니까 보데그림트가 더 공격적으로 나서야 했고 그들도 지치면서 공간이 열린 것도 있으나, 그렇지만 토트넘이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의 볼터치까지도 16회로 12회의 보데글림트보다 앞섰거든요. 이 점은 보데글림트가 공격을 많이 시도했지만 토트넘의 박스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토트넘이 전반전은 하이라인 압박을 했지만 후반전에는 미드블록을 세웠다가 아예 박스 부근에 10명의 선수가 다 내려와서 수비를 할 정도로 이 경기는 공이 없을 때의 플레이, 수비를 너무나 잘했고 팀적으로 똘똘 뭉쳤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주목할 기록이 바로 패스
패턴인데 파이널 서드 안에서의 패스 시도가 보데그림트가 121회나 될 정도였어요. 토트넘은 67회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롱볼이 55회였어요. 전통적으로 기본적으로 롱볼을 많이 시도하는 보데그림트가 54회로 보데그림트보다 토트넘의 롱볼이 더 많았다라는 거. 한 회가 더 많은 것이긴 했지만 점유율을 생각한다면 패스와 패스 비중을 생각한다면 토트넘이 그 어느 때보다 롱볼을 많이 처리하면서 자기 진영에서 쓸데없이 공을 돌리다가 위기를 자초하는 상황도 없었고 달려들고 싸워주고 부딪혀주는 솔랑키를 잘 활용하는 축구를 했다라는 점도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것도 잘 맞아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경합 상황 전반전에는 조금 근소하게 밀렸는데 후반전 상대가 더 몰아칠 때 토트넘 선수들이 로메로의 수비라든지 비스마의 커버라든지 우도기가 또 센터백 같이 뛰어뒀던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체 경합 승률이 53%로 토트넘이 앞섰어요. 심지어 공중볼 경합도 신체 조건이 오히려 보데그림트가 더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60%로 토트넘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수비 기록에 있어서 토트넘이 태클 숫자도 20회로 19회에 보데그림트보다 높았고요. 가로채기 10개, 리커버리 55회, 클리어링은 또 보데그림트가 26kg 많았는데 이런 점들은 오히려 토트넘이 문전을 더 잘 들어가면서 보데그림트를 괴롭히는 공격의 효율까지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모든 면에서 토트넘은 완벽한 경기를 운영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팀 전술적으로 보자면 솔랑키를 원톱으로 놨죠. 그리고 히샬리성을 왼쪽 공격수로 둔 것은 굉장히 좋았어요. 실질적으로 히샬리성이 전방 압박을 솔랑키와 함께 해주면서 존슨의 전방 압박이 조금 미진한 가운데 이 전방 압박이 오늘 유독 잘 풀렸던 것이 히샬리성의 분전 덕분이었거든요. 그리고 클루셉스키도 이날은 비록 온더볼 상황에서의 공격 날카로움은 떨어졌지만 클루셉스키까지도 전방 압박을 굉장히 잘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존슨은 그가 뛰었던 이전 경기들을 돌아봤을 때는 이날 굉장히 그래도 기민하게 전방 압박을 해줬고 또 포로는 이날 결정적인 두 번째 골을 넣은 것도 잘하긴 했지만 패스 연결, 전환 패스, 수비 커버까지 다 잘해줬어요. 벤탄쿠르와 비수마는 눈에 띄어 보이진 않았지만 투볼란치로서 이 공수 간격의 과정에서 충분히 더 좋은 플레이를 펼쳐줬고 반더벤은 전반전에 하이라인 수비를 할 때 전방 압박을 할 때 뒷공간을 너무나 잘 커버해줬고 로메로는 반더벤이 비운 공간도 커버해주고 벤탄쿠르와 비수마의 사이 공간도 가서 잘라주는 수비형 미드필드 역할, 왼쪽 센터백 역할도 함께 해줬고 또 반더벤이 많이 움직여줬을 때 비게 되는 회그를 우도기가 잘 커버해줬고 이런 수비 상황에서의 역할 분담, 수비 전환 상태에서의 동선 배분까지도 토트넘이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세부 전술을 지시했다기보다는 선수들이 스스로 어떻게 막을지 약속하고 근거리 선수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만들었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경기의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정말 이기기 위해 본인의 철학과 고집을 포기하고 잘 운영을 한 것 같다. 그게 왜 드러나냐면 선수 교체를 또 잘하는 면이 있거든요. 저희가 하프타임이 됐을 때 경고한장에 있던 존슨을 빼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존슨은 조금 뒤에 빠지긴 했지만 61분에 히샬리동을 빼고 테를 투입을 했잖아요. 이때 사실 히샬리동이 잘해주고 있었으니까 물론 이제 히샬리동이 역습 공격할 때마다 마지막 판단이나 슈팅이 좀 아쉬웠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고도 생각을 했고 또 후반전 들어서 60분에 보데그림트가 회그와 블룸베르그를 빼고 헬메르슨과 쇠를리 선수를 투입을 하면서 공격을 좀 더 강화를 했거든요. 그건 즉 상대의 뒷공간이 좀 열릴 수 있다라는 건데 보데그림트와 1차전 때도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테를 투입하는 게 공간이 있을 때 또 기술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는 테를 투입하는 게 좋다라고 포스테코글루도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텔이 그런 상황에서 공격 포인트를 만든 것은 아니지만 투입되자마자 2분 만인 63분에 솔랑키가 넣은 이 결정적인 선제골이 텔이 올린 코너킥을 로메로가 헤더 패스로 떨궈주고 솔랑키가 밀어넣은 거였어요. 특히 텔의 코너킥이 굉장히 좋았어요. 물론 이날 포르고도 좋은 코너킥을 올려왔지만 텔이 손흥민 선수가 하는 역할들을 꽤 많이 맡아보면서 그리고 코너킥도 많이 찼는데 생각보다 코너킥을 영리하게 잘 차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분명히 텔이 잘 관여를 했고 그리고 68분에 존슨이 교체되고 사르가 들어간 것은 존슨의 부상이라는 표시가 나오기도 했지만 존슨이 경고도 있었고 체력적으로도 힘들기도 했었고 여러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체가 필요했었는데 존슨이 빠질 때는 오도베르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지난 프랑크푸르트와 8강 2차전 때처럼 공격수를 빼고 수비수를 늘리고 미드필드를 늘리는 선택을 가져갔죠. 중앙 미드필드인 사르가 들어갔는데 또 사르가 들어가자마자 포로의 골이 물론 크로스를 시도한 것이 운 좋게 들어갔다라고도 보지만 사르가 사이드로 빼준 공을 클루셉스키가 밀어주고 그걸 포로가 크로스로 올리면서 2대0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투입한 선수들을 통해서 바로바로 골이 나왔다. 그래서 이 경기만큼은 저희가 물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계속 고집스럽게 경기를 하면서 지고 리그를 말라먹을 때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야 좀 적용이 됐고 그게 결국에는 결승 진출로 이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미 2대0이 됐을 때 이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서 4골이 필요했던 보데글림트다 보니까 71분에 뭐 니엘센, 72분에 오클랜드, 84분에 마타가 들어왔지만 결국 뭐 보데글림트는 그 순간에도 이미 유리한 상황에서 조금은 마음을 놓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로메로와 포로가 끝까지 수비 집중력을 잃지 않은 토트넘의 수비를 흔들지 못했고 토트넘은 결국 저는 이 경기 2골 정도 토트넘에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무실점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실점이라는 정말 완벽한 승리를 거둬냈고요. 오늘 경기 저는 주목할 점이 우도기가 인버티드로 뛰지 않았고 포로는 뭐 인버티드로 들어갔지만 애초에 여기서 미드필더 역할을 하는 선수기 때문에 요건 괜찮다고 봐요. 존슨이 사이드 플레이를 해주니까 뭐 존슨이 여기서 좋지 않다 보니까 사실 여기서의 역할이 좀 애매하긴 했었어도 우도기가 요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안 들어오고 여기서 이렇게 오버래핑하고 수비 커버를 굉장히 많이 해줬다는 거. 반더벤이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 이 뒤를 잘 커버해줬다는 거. 그러면서 솔랑키와 이 히샬리송이 사실상 투톱에 가깝게 움직이고 클루셉스키가 이제 중앙 공격 미드필드 위치에서 정말 요 위치를 잘 차지해주면서 뛰었거든요. 요런 상황이라면 사실 저희가 손흥민 선수를 세컨톱으로 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결승전에 손흥민 선수와 솔랑키가 요렇게 투톱으로 뛴다면 우도기가 가운데로 안 넘어와주고 클루셉스키가 요 자리를 차지해주고 요 사이드에 뭐 존슨이 아니라 오도베르가 들어간다거나 뭐 사르가 들어간다거나 뭐 요런 형태로라도 충분히 손흥민 선수가 괜찮은 경기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후반전에 교체가 이루어졌을 때도 마티스텔이 오히려 그렇게 높이 안 올라가고 수비적으로도 잘 위치를 잡아주고 오히려 우도기보다도 마티스텔이 내려와 있는 상황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르가 들어와서 오히려 이 뒤 세컨톱 자리에서 압박을 또 함께 해주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클루셉스키가 사이드로 가서 힘적으로 부딪혀주는 모습들 이런 것들까지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수 교체 이후 지키기 위한 축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또 득점 장면을 살펴드리면은 마티스텔이 올린 코너킥을 중앙에서 경합하던 로메로가 슬쩍 뒤로 움직이면서 헤딩으로 떨궈주고 이거를 솔랑키가 밀어넣게 됐는데 마티스텔의 이 코너킥이 이렇게 높이 올라왔어요. 전 이게 중요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높이가 좋은 보데글림트의 세트피스 수비 상황을 공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킥이었어요. 포로의 킥도 날카로웠지만 결국엔 리어로 왔던 것은 잘리고 또 무산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높이 돌려주고 로메로가 돌아서 나오면서 헤딩으로 떨궈줬을 때 여기서 사실 뭐 그대로 슈팅을 노렸다고도 볼 수 있지만 요 5명, 뭐 6명에 가까운 보대 선수들 사이에서 솔랑키가 쓱 빠져나오면서 이걸 툭 밀어 넣었던 거. 이 솔랑키의 문전에서의 집중력은 본머스 시절에도 솔랑키가 이렇게 바로 골키퍼 바로 앞 근거리에서 발 갖다 대고 반응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오늘은 롱볼을 또 많이 때려주니까 솔랑키가 전방 압박을 하면서도 롱볼 왔을 때 그걸 받아주고 달려들고 부딪혀주고 슈팅하고 본머스 시절에 잘던 플레이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것. 이런 점들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선수들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경기를 했다는 점에 있어서 토트넘이 이렇게 경기를 했다면 진작 이렇게 했다라면 리그에서도 다른 컵대에서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또 아쉬움이 들고 선수들의 부상 이슈도 체력 이슈도 덜 나왔을 텐데 이게 결국에는 답안이다. 모범 답안이다. 철학도 철학이지만 그 철학은 선수들의 특성과 어울리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 결과를 낼 수 없다. 또 이 로메로의 껑충 뛰어오른 헤더 패스는 로메로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토트넘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고 로메로가 제대로 마음먹고 축구하면 얼마나 또 뛰어난 선수인지를 보여준 장면이기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골은 사르가 요 위치에서 전환을 해줬어요. 여기서 시작돼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환할 때 사르가 셉스키한테 주고 셉스키가 밀어주고 포로가 사실 여기서 4명의 토트넘 선수들이 달려들 수 있었기 때문에 크로스를 올린 건데 이게 행운의 골로 골대를 맞고 탁 안으로 들어가는 원더골이 됐습니다. 사르가 여기서 패스 주고 이렇게 들어온 거거든요.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이 기점 패스를 했다는 것까지도 완벽한 경기였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토트넘은 합계 5대1, 맨유는 합계 7대1로 승리했고요. 특히 결승전이 아틀레틱 클럽 빌바오의 안방인 산마메스 경기장에서 열리게 되기 때문에 사실 토트넘 입장에서 결승에서 아틀레틱 빌바오를 만난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가 있었는데 차라리 맨유가 올라온 게 조금은 다행이다.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올 시즌 맨유를 상대로 뭐 전승의 기록을 좀 가지고 있는데 물론 그런 점들이 아모린 감독과 맨유 입장에서는 더욱더 강한 승부욕을 불태우게 하고 방심하지 않게 하고 그럴 테지만 토트넘 선수들도 결코 방심할 리가 없고 또 손흥민 선수가 풀핏으로 돌아오는 상황이라면 그 역시 토트넘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결승전은 5월 22일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에 킥오프합니다. 한준TV에서는 경기 최소한 1시간 전 선발 명단이 나오는 시점부터 입중계로 전술 프리뷰부터 여러분과 함께 할 예정이고요. 오는 주말 손흥민 선수가 드디어 부상에서 돌아와서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 나서게 될지 소식도 빠르게 또 확인은 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 정말 올해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입중계하면서 또 힘든 경기 많이 봤지만 마침내 또 이 힘든 시즌에 좋은 결말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게다가 한준TV가 우연히도 공교롭게도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상품, 빌바오의 산마메스 경기장, 행운의 자유의 또 소니상, 손흥민 선수가 산마메스에서 유로파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그 상황, 역사적인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면서 입중계로 볼 수 있을지, 그 날까지 이어지는 모든 주요 경기들 여러분과 또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에 있을 토트넘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프리미어리그 경기로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어지는 관련 소식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